네, 안녕하십니까.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쪽 총괄을 하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떤 주제로 좀 강의를 하면 도움이 되실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GPT가 나오면서 되게 다양하게 AI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AI에 대한 이해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그럼 지금 AI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얘기되는 GPT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밸류를 낼 수 있냐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AI가 왜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어디에서 얘가 잘 작동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사실 AI가 이번 이제 최근에 GPT 때문에 되게 많이 바이럴이 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AI가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AI가 나오는 지금 2010년 이후에 이거를 3차 붐이라고 합니다. 3차 붐 자체도 사실 2010년도부터 시작됐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오지 오래된 얘기입니다. 1차, 2차 때를 보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차 때는 약간 정부 주도의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이다가 사실 그 이슈 외에는 쓰일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1차 겨울이 왔고요. 2차 때는 지금 이제 금융권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애널리틱,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어드밴스 애널리틱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이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 같은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돈이 돌아가는 일부 도메인에서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크게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3차 이제 어떻게 보면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3차 붐이 왜 일어났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비용적인 이슈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2차 붐 때 사실 AI,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로 기계가 사람의 일을 해주는 이 광의의 의미에서 사실 2차 붐이 2차 겨울이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프로세싱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ROI가 안 나와서의 이슈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많이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앞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사용 가능한 그리고 나한테 비즈니스 밸류를 주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힘이 아니고 공개된 데이터로도 충분히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AI가 지금 통칭으로 다 AI라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사실 기술적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2차 붐 때까지 이제 전통적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AI들은 정형 데이터밖에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이제 신경망, 딥러닝의 개념이 생기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어찌 보면 활용을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활용이 가능하겠네라는 가능성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 저장하고 프로세싱에 드는 비용은 사실 말이 안 되게 줄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4401GB를 저장하고 있는데 4,400불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0.02불이 안 듭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한 78,400불 정도가 들던 게 요즘은 몇백 불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 대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이 99.99%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같은 성능 내에서도 ROI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빠른 기업들이 내가 과거에는 ROI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을 지금은 시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양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뭐 리서치 기관들마다 데이터가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뭐 편차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20제타가 넘는 데이터가 1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가 잘 저장되게 만든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기계 자체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냐 하면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지만 활용도에 따른 편차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요. 보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조금 가속화돼서 데이터 저장이 일정 이상 올라온 연도 이후부터 보면 1의 정형 데이터라고 한 거는 저희가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엑셀로 잘 정리된 타블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질 때 비정형 데이터, 정리되지 않고 우리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가공을 거쳐야지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아니면 가공이 힘든 데이터들이 4에서 5배 정도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2010년 이전에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사람 손을 거쳐서 만드는 게 ROI가 안 나오다 보니까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에 대한 이제 기술이 나오면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가공하지 않아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태스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싸졌고 내가 이거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하기 쉬워졌고 마지막으로는 성능도 많이 올라갔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능 데이터는 뭐냐면요. 어떤 화면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 태스크에 대한 성능 데이터입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 한 2010년 전후로 해서 갑작스러운 점프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장됐죠. 왜냐하면 저게 논문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에서 사실 30% 미만으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이 태스크를 시키면 한 89에서 91% 정도 성능을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신경망 기술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 이 관련된 태스크 글로벌 리더보드를 봤을 때는 한 92에서 94% 정도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보다 이 영역에선 잘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70% 이상의 컨텐츠는 당연히 추천 기반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 서비스 요즘 사용하시다 보면 구글 사용하시면 맨 위에 요약 서머리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제로 클릭 서치라고 하는데 그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정확도가 낮고 왜 맨 위에 내 지면을 차지하냐라는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 저 서치 화면에서 끝나는 검색 비율이 25%가 넘어갔습니다. 다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다 보니까 맥킨지라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매년 이제 서베이를 돌립니다. 한 3,000명에서 7,000명 대상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리는데 5년 동안 서베이를 돌렸어요. 2022년 이제 5년째 되는 해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AI를 도입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도입한 회사들 기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76%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매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냐, 비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냐들이 있는데 임직원들이 실제로 쓰면서 느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75%에 대한 해당하는 회사들은 아직 성공적으로 도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역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뭐 저도 작년에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의 어떻게 보면 이정표 같은 느낌이라고도 느꼈는데 사람들이 원래 옛날에 AI를 볼 때는 창의적인 영역,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교체는 되게 늦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핸드 터치를 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대처가 늦어지고 있고 오히려 편견이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창의성 영역에서도 교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앞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AI가 왜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AI의 가능성 그리고 AI를 도입하기 이제 점점 쉬워지는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AI가 도입하기 아주 편하고 쉬운 기술이냐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AI를 어찌 보면 공급하는 AI 솔루션 전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냉정한 이제 판단이고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느낍니다. AI가 기술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는 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적인 거 그리고 그 실제 도입을 했을 때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서 접근성이 좀 쉬워진 거는 사실이나 사실 아직도 실제 도입을 현업에서 고민을 하실 때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라고 보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때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로 합니다. 간단하게 사실 뭐 훨씬 뭐 그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겠지만 그냥 판단의 기준으로만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도입 방법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부터 보게 되면 문제 정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AI를 도입할 만한 문제냐? AI를 도입 안 해도 해결되는 문제들 되게 많습니다. 굳이.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AI가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좀 광의의 의미가 죠. 그냥 기계라고 할게요. 기계가 잘 풀어줄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어떤 수준의 기술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될까를 정의하는 단계가 문제 정의입니다. 근데 이 문제 정의에서 대부분 많은 이제 잘못된 문제 정의로 시작을 하면 아무리 뒤에 이제 큰 비용이나 노력을 수반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입 방법의 선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AI를 도입을 한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재화입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 회사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팀을 꾸리고 그 팀들이 이거를 도입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솔루션 전문 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타임 구축을 개발을 하는 의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다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어쨌든 내가 내부의 기술이나 역량을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대응이 좀 빠를 수 있고 내가 비즈니스에 크리티컬한 거에서 내가 컨트롤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명확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단 뭐 요즘 개발자 인력이 비싸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특정한 아무리 단순한 태스크를 AI로 잘 풀라고 해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인력들은 사실 다 비용이죠. 그리고 그 인력들이 사실 제대로 그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뭐 GPU, 뭐 프로세싱 아까 같은 거 싸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싸게 느끼시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비싸게 느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쨌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 비즈니스에서 되게 밸류 크리티컬한 거 위주로 사실 도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아래에 나올 어떻게 보면 외부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금융을 예로 들어보면 은행이나 보험에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먼트 A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특정 텍스트 문서 아니면 이미지에서 글자를 인식을 하고 그 글자를 자연어 이해를 컴퓨터가 해서 고객이 원하는 키밸류를 자동으로 뽑아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보험으로 치면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보면 청구 서류를 작성을 손으로 하던 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크리티컬한 업무냐라고 보면 중요한 업무는 맞지만 과연 보험사가 돈을 버는 자산을 운용하고 상품을 팔아서 하는 거기에 핵심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태스크 하나만을 내가 도입을 하기 위해 저희만 해도 사실 이 간단한 태스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모델 인력만 거의 10몇 명의 전체 인력이 20명이 넘게 그 프로젝트 제품에 붙어 있는데요. 그 인원을 내가 내재화해서 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올바른 선택은 아닐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솔루션 도입이나 이제 외부의 파트너를 구해서 원타임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솔루션 도입의 장점은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솔루션 기업은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OI 측면에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죠. 다만 솔루션 기업은 선택을 할 때 되게 구체적인 태스크와 유즈 케이스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솔루션 기업을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솔루션 기업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AI를 씁니다. 아니면 뭐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나, 사실 냉정하게 AI를 잘 사용할 수 하고 AI 솔루션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판단은 되게 필요로 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절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인력들이 계속 기술 캐치업을 하면서 내가 뒤 세 번째에 말했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냐 파트너사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타임입니다. 원타임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을 들이고 개발을 이제 외주를 줘서 그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네, AI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모델 업데이트나 재학습 같은 과정들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를 합니다. 근데 원타임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확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지속 가능성 유지.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서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유즈 케이스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냐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이 세 개가 다 잘 대응이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잘 대응이 되는 태스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문제 정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AI가 풀기 적합한 문제인가를 봤을 때 50, 대부분 이제 보면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85%가 실패를 하세요. 그러니까 POC를 이제 돈 들여서 하든지 하고 그 중에 상용화되는 게 한 15%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85%의 반 이상이 문제 정의가 잘못돼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잘 못 푸는 문제를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굳이 그 수준의 AI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라는 이유로 그걸 도입했다가 비용적인 문제 아니면 사용성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고 어렵고 가장 큰 실패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같은 AI 전문 기업은 사실 AI를 잘하는 거지 도메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냉정하게. 당연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 금융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금융 쪽의 지식 그리고 저희 그 고객분들의 지식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도메인 자체에 대한 깊은 지식은 저희 어떻게 보면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이 문제 정의 단계에서 저희 같은 회사와 고객사에 사실 활발한 소통이 필요를 하고요. 그럴 때 되게 잘 이제 정의가 되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쪽이 하나씩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거죠. 한쪽은 도메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한쪽은 AI 지식이 좀 부족을 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교류나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문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지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그러니까 고객분이 이거를 내가 도입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줄게라고 해도 냉정하게 이게 AI에 맞지 않고 저희 역량에 맞지 않는 거면 냉정하게 드랍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되게 원하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걸 이제 봤을 때 기술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AI의 단계를 5개로 나눕니다. 아까 말했던 딥러닝 외에 AI가 광의로 보면 그냥 기계가 어떤 특정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 펑션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뭐 큰 의미로 뭐 AI로 묶으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5개 과정이 어떻게 나뉘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 따라 내가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게 적합하냐라는 게 조금 정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룰 베이스입니다. 그냥 아까 제가 엑셀에 펑션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 룰을 넣어놓고 컴퓨터가 그냥 그 룰 따라 판단을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이제 AI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피처를 정의를 해주시고 분석을 통해서 그 피처 내에 어떻게 분류하고 판단을 하고 할지에 대한 학습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가 피처까지 찾으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은, 사람은 모델을 정의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지만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한테 맡기는 이제 딥러닝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방식에서 이제 뭐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프리 트레이닝을 하냐, 아니면 요즘 GPT처럼 빅 모델을 만드냐라는 이제 변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GPT 설명을 드릴 때 좀 같이 드릴 거라 간단하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서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지점이 있는데요. 저 지점이 사실 더 복잡하게 판단은 들어가야 되지만 약간 뭐 하이 레벨에서 침을 발라서 딱 정하라고 하면 저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형 데이터가 많고 명확하게 도메인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사실 3번 이후로 갈 필요가 굳이 없어요. 딥러닝이나 GPU 같은 거를 안 사용하고 내가 피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정확도도 나올 수 있고 하면 1, 2번의 방식이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설명 가능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파란 선의 기준이 되는 게 사실 비정형 데이터냐 정형 데이터냐가 이제 가장 큰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피처 정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상에서 사람 그냥 이제 분류하는 것만 해도 사실 피처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룰로 베이스로 하면 자전거를 사람으로 분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딥러닝 이제 이후의 방식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그 딥러닝도 지금 보면 이제 지금 기술의 발전 단계로 굳이 나누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그냥 모델을 그때마다 구워서 학습시키고 만드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의 단점은 뭐냐면 그 유즈 케이스마다 모델을 새로 굽고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능은 잘 나올 수 있을지언정 ROI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성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델을 손봐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돼. 모델 자체를 손봐야 될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최대한 그 모델단에 손을 대는 거를 줄여보자 라고 나온 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한 태스크에 한정을 해서 저희 같은 전문 기업이 탄탄한 범용 베이스 모델을 구워 놓습니다. 다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고객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나 제품을 드리게 될 때는 고객의 소수의 데이터, 적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파인 튜닝이라는 재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성능을 만족하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 베이스 모델은 탄탄하게 있고 파인 튜닝 에리아만 저희가 손을 대기 때문에 그 에리아에서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데이터로만 저희가 잠깐의 작업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AI 제대로 된 솔루션을 납품하고 AI로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간에 있는 영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설명드릴 GPT 영역은 뭐냐라고 보면 빅모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이제 AI를 하시는 분이든 시장에서든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하나의 태스크를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고 하니까 ROI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확장성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럼 다수의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더 싸지고 확장성이 훨씬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측면에서, 그러면 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다수의 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나온 게 이제 빅모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빅모델을 만들고 다수의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내가 그 모델한테 줌으로써 명령을 하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게 만들자. 이론적으로는 이 모델 하나가 잘 작동을 하고 이 모델 하나가 가격 경쟁성을 가지면 사실 중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싸지겠죠. 지금 그 과정에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사실 약간 비싸고 그 유즈 케이스들이 약간 한계는 있지만 지금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 가능성을 제일 직접적으로 저희가 느끼게 보여준 게 GPT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앞에 배경 설명을 드렸고 GPT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GPT가 왜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가능성을 많이 받냐에 대한 배경, 그리고 뭐 GPT가 아니더라도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앞에 설명을 쭉 드린 거고요. 그럼 결국 아까 끝단으로 가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그렇게 하는 이상적인 꿈을 꾸면서 이제 다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왜냐하면 GPT라는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쓰는 알고리즘은 사실 되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근데 왜 요즘 열광을 하냐라고 보면 전 두 개인 것 같습니다. GPT가 3하고 3.5, 그러니까 지금 챗GPT죠. 3.5 터보 이제 모델 쓰는 게 챗GPT인데,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전 두 개라고 봐요. GPT-3에서의 사람들이 열광했던 포인트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니까 일정 이상에서 얘가 사람처럼 갑자기 행동을 하네? 사람처럼 행동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리즈닝, 추리와 그라운딩에 대한 게 좀 생겼납니다. 리즈닝은 사람처럼 추리를 한다는 의미고, 그라운딩은 사람은 이제 살면서 모든 경험들을 뒤에 배경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컴퓨터도 대량의 이제 데이터를 신경망으로 학습을 시키니까 사람처럼 리즈닝이나 그라운딩을 좀 하는, 진짜로 하는지 이걸 하는 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는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GPT-3에 사람들이 다들 놀랐죠. 근데 GPT-3는 유행이 길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광적으로 막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GPT 3.5 터보,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란 거는, 모든 영역은 다 아니지만 특정 영역에서 사람만큼 아니면 사람보다도 잘하네 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GPT-3에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어떤 이제 추가적인 거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두 개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야. 아, 진짜로 얘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라는 게 보이면서 이제 사업적 가능성, 비즈니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T 3.5 터보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싸졌어요. 네, 90% 이하로 싸졌습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이제 사업적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GPT를 막 써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어떤 부분에 써보고 지금 금융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는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GPT는 근데 보면 이런 기준으로 좀 초기 판단을 좀 유즈 케이스를 해보시면 좋아요. GPT는 쉽게 말하면 끝말잇기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한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 글자가 뭐가 나올지 높은 확률로 예측해서 답을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태스크를 잘해요. 다만 이런 류의 태스크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 태스크들은 못하거나 오류가 많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GPT가 잘하는 거를 뭐 NLP 태스크, 그러니까 자연어 태스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정된 정보나 주어진 정보 내에서 요약 정리,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변환. 예를 들면 제가 영작 이메일을 적었는데 이걸 변호사가 보내는 이메일처럼 바꿔줘 하면 되게 잘 바꿔줍니다. 그런 류들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이미 확보된 지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정리를 잘합니다. 이게 어쨌든 학습에 대한 게 뭐 실시간으로 학습은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을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쭉 놓고 할 때 사회적 통념 데이터에 대한 것,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적 상식에 가깝거나 진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답을 잘해요. 예를 들어 연력학 법칙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답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오늘의 날씨 이런 건 오히려 대답을 잘 못해요. 실시간성이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그거를 보완을 하죠.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뭐 사트 시험이나 그 미국의 그 의과대학 시험을 GPT가 더 잘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통념적인 지식이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 논리학적인 태스크들을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코딩 같은 거 되게 잘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이것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인터뷰에서 없애야 되는지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얘가 너무나도 완벽한 코딩을 주는데, 코드를 주는데 코딩 테스트를 과연 빡세게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저희 같은 회사가 고민할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그럼 GPT가 못하는 영역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끝말잇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확률적인. 결국 확률적으로 답을 무조건 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낮은 확률의 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잘 몰라도.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 효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오류가 많은 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GPT 사이즈로는 실시간 학습하기에 힘들어요.
GPT-3 같은 경우에 뭐 파라미터가 175빌리언 뭐 이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한 번 학습하는데 20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 정보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검색 엔진이나 이런 보안적인 엔진들을 놓고 같이 활용을 해요. 실제로 나중에 이 GPT 같은 거를 적용을 하실 때 보면 그래서 GPT만이 아니라 다른 엔진들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정보를 벗어나는 경우에서는 이제 잘 풀이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수학 문제 잘 못 풀어요. 수능 수학 문제를. 왜냐하면 그 수학 문제를 줬을 때 저희는 텍스트로 봤을 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기 포함되지 않은 공부를 쭉 해온 거를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GPT는 이것만 주면 잘 못 풉니다. 근데 이제 배경 지식을 다 알려주면 잘 풀긴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테스트되고 쓰이고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는 영역들은 사실 GPT가 잘하는 영역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이제 보면 느끼고 고객분들 만나면 느끼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 효율성 향상에 많이 쓰시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응할 때 많이 쓰입니다. CS라고 할게요. 그 CS에 많이 쓰는 이유는 얘가 챗 인터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좀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창의성 영역, 창발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업무 개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업무 개선에 대한 게 있고 자동화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단순 업무 개선은 단순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가 잘하는 태스크들 있잖아요. 뭐 요약 정리, 영작, 번역, 아니면 그냥 통념적인 지식에 대한 서치, 이런 거는 잘하기 때문에 그냥 당장 얘를 적용해서 얘를 대체하겠다,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프로세스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좀 정해진 프로세스 내에서 얘가 잘하는 태스크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영역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CS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화하는 영역들을 봅니다. 뭐 AICC 같은 경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아웃바운드 콜 정도로 하던 거를 인바운드 들어오는 콜까지 좀 대응하는 거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챗봇 같은 거를 고도화한다든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의성 영역입니다. 사실 뭐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편견이나 뭐 레거시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받고 싶을 때 GPT를 사용해서 풀리스트를 받고 사람이 고르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쓰이는 게 마케팅, 이제 프레이즈 만든다든지, 뭐 심지어 요즘 젠 AI 많이 쓰는 게임 업계에서 모델링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쭉 받고 그거를 사람이 한번 손보는 형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무서운 거는 사실 이 GPT가 어쨌든 사회적인 경험을 바꿀 거예요, 결국에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GPT라는 챗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서비스나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잘하는 태스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든 서비스나 모든 도메인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나 접근 방식들이 바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는 사실 부가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클까가 사실 이런 단발성 유즈 케이스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한 임팩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부족함이 있어도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뭐 몇 개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앞에 요런 거에 잘 적용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있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선도 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 설계사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설명서, 보험 약관 같은 것들을 GPT 학습시키고 거기로부터 보험 설계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한전된 정보를 이제 줌으로써 아까 같은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효과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CC죠. 요거는 이제 KT에서 AICC 잘 아시니까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AICC가 결국 컨택센터지 않습니까? 근데 컨택센터가 이제 AICC 이제 많이 적용은 되고 있는데 원래 적용되는 분야는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는 너무 케이스가 다양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정할 수가 없어서 아웃바운드만 기계가 시나리오 베이스로 대응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푸시 마케팅에 대한 전화를 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이 컴퓨터가 GPT가 챗 인터페이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가져갈 수 있음으로써 인바운드에 대한 것도 특정 영역은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금융에서 앞에 같은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빠르게 침투될 거냐라고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빠를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빨라야 된다라고는 믿고 빨라야 빠른 기업이 나중에 잘 살아남을 거고 경쟁력을 가져갈 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한계가 극복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사실 GPT 침투율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킨지 이 서베이 레포트에 이제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건 공개 자료니까 그냥 맥킨지 AI 레포트라고 애뉴얼 레포트라고 치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AI 침투율을 보면 금융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금융이 사실 당연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약간의 마지널한 인크리멘탈이 있어도 효과가 큰데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ROI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죠. 조금 더. 그런 게 있는데도 왜 그러면 침투율이 늦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이제 규제가 필요하고 임팩트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레거시들이 많은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도 이슈입니다. 사실 이게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정확도에 대한 바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있고 마지막으로는 설명 가능성이 좀 낮고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로 설명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있고 네 번째로는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까 말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런 방법들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시도해보냐 안 시도해보냐 갖고 금융권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시도 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도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극복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정확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같은 회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 튜닝 그리고 이런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작은 사이즈로 그 유즈 케이스에서만 특화해서 제공해 드리는 방식들 이런 것들 동시에 시도되고 있고 아예 데이터 자체를 얘가 그냥 넌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대답을 해. 없으면 노우라고 얘기해. 라는 거를 만들어서 할루시네이션을 좀 방지하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UX 그냥 밑에 설명성은 좀 연관된 거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어? 라는 설명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 참조하는 거를 옆에 같이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보안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오픈 AI나 GPT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많은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들을 이용해도 보안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 웹상으로 사용할 때는 아직도 본인들 학습에 사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민감 정보를 웹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지만 API, 돈 내고 쓰는 API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정답 효율만을 위해 30일 동안 저장하다가 삭제한다라고 약관이 바뀌었어요. 한 3달 전인가쯤에.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보안 이슈는 없습니다. 약간 믿음의 문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분리망 규제도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부의 민감 정보가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리스크죠. 아무리 그게 터질 확률이 비슷하다거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를 엄청나게 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망을 하거나 아니면 온프렘 자기 환경 내에서 사용을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스몰 스케일 LM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GPT 지금 빅테크들이 하는 거는 엄청 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해요. 하지만 실제 내가 사용을 온프렘 환경이라든지 전용망 환경에서 하려고 하면 그 사이즈 모델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추론이나 이런 큰 모델이 필요한 영역은 얘를 사용을 하되 내가 민감 정보를 다뤄야 되고 명확한 유즈 케이스가 있는 영역은 작은 GPT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하자라는 방식이고 저희 회사도 그쪽에 이제 집중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혹시나 임직원 분들이 뭐 아무리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해도 민감 정보 같은 거를 올릴 때 그냥 앞에서 그거를 필터 아웃하는 모듈들이 개발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되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GPT를 내놨죠. 블룸버그 GPT라고 내놨어요. 이건 생각보다 되게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에요. 아까 앞에 지금 오픈 AI의 뭐 GPT 3.5 이런 대비해서는 되게 작은 모델이에요. 그럼 블룸버그는 왜 이거를 빨리 내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도 사실 당연히 금융권 고객들이 대부분이고 민감 정보 많이 처리를 할 텐데 왜 이런 도전적인 선택을 빨리 했냐라고 보면 블룸버그는 요거 발표를 하면서 이런 유즈 케이스들에 우리가 제공을 할 거다. 우리는 이런 거에 도입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GPT의 한계를 인정하고 쓸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로 맨 처음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나 고객 피드백을 갖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와 동시에 이 앞에서 한계 극복을 위해서 하는 기술들을 적용을 시키면서 적용 영역을 조금씩 늘러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똑똑한 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 대비해서 이 시도를 먼저 한 발 내디뎠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럼 제가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이 해야 경쟁력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걸 내가 좀 시도해보고 어떤 도전을 좀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에 완전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가 어떤 시도들을 해봤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냥 원칙을 3개로 정하고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는 relevant, 아까 말했던 GPT가 좀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해보자. 그 원칙은 맞게. 두 번째는 fun, 우리가 빨리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빨리 테스트하고 빨리 실패하면 이제 그냥 덮을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빠르게 테스트해보자. 세 번째는 forgiving, 실패에 대한 거를 용인한다. 그러니까 모델 단에서도 용인하고 저희 리소스 단에서도 용인하고 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그냥 회사 슬랙이라는 공용 업무 툴에 그냥 붙였어요. 인턴처럼 쓰게. 이거 요약해봐 뭐 기타 등등을 쓰게 붙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 얘가 굳이 얘기를 하면 업무가 인턴으로 보면 바로 잘라야 되는 수준으로밖에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하고 계속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손을 보니까 지금은 한 대학생 인턴 정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요약이나 정리 같은 걸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 태스크들에 저희가 엄청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문 읽거나 커뮤니티에서의 글을 이제 실시간성으로 변하는 이제 트렌드나 이런 거는 많이 읽는데 그거를 요약하게 시켜봤어요. 그래서 구글에 애드온으로 넣고 해봤는데 엄청 잘합니다. 뭐 단점이라면 논문을 다 읽지 않고 저도 요거 갖고 맨날 앱스트랙트만 요즘 읽고 있는데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 되게 작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웹사이트까지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냥 일반 웹사이트에서의 요약도 좀 확대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그 논문에 한정된 것보다는 좀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해보면서 저희가 좀 확신이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보안책이라든지 쓰는 사람의 경험이 늘면서 점점 더 잘 쓸 수 있고 이거는 확실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B2B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제품 사업화와 고객분들과의 뭐 POC 논의, 유즈 케이스 발굴, 사업 개발 이런 것도 하지만 하나가 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꼈으면 많은 분들도 이걸 좀 느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해볼까라고 하다가 카카오 채널에 그냥 붙였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S컵이라고 치시면 채널이 하나 떠요. 거기 이제 그냥 GPT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저희가 그냥 제공해 드리는. 물론 거기는 이제 완전 범용성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환각 효과라든지 뭐 실시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막 써보시다 보면 일상생활에 내가 요약도 시켜보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써보시다 보면 얘는 이거를 못하고 이건 좀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되고,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큰 챗 AI 서비스일 거예요. 지금 가입자가 요거 이후에 업데이트지 한 130만 명 정도의 뭐 액티브 유저가 한 15만 명 정도,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 써보셨으면 GPT 좀 뭐 아무리 쓰기 편하다고 해도 조금 불편하시면 여기 와서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사실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좀 마무리 겸 말씀을 랩업을 좀 하면, 앞에 제가 사실 어떻게 문제 정의를 잘하고 AI 도입에 어떤 고민들을 해야 잘할 수 있냐를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관점에서 AI 기술 발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끝단에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 비즈니스 환경을 제일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되는 GPT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왜 제가 GPT 쪽에 대한 거를, 왜 이게 우리를 바뀔 수 있고 차별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뭐 많은 빅모델들이 있지만 그냥 GPT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애들은 저희 노동 퀄리티에 대한 미니멈 바를 많이 올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영어 이메일을 쓴다라고 봤을 때, 영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 개인의 편차가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다면 얘로 인해서 편차는 요만큼으로 줄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니멈 퀄리티 바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점점. 그럼 거기에서 남는 생산성을, 결국 그래도 사람을 전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얘가 당연히 그 판단을 해야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경쟁력에 대한 그 생산성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에서 경쟁력 차이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런 게 점점 사람들한테 많이 스며들 거예요. 그런 행동 방식이나 서비스의 이용 방식이. 그리고 실제로 챗GPT가 너무 이제 아까 같은 EU 플러스 유행을 타면서 벌써 너무 많은 사람들, 몇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스마트폰처럼 하드웨어가 동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활 습관 변화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접근 방식을 가진 시장에서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기업과 그 접근 방식에 적응을 못한 기업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이자 무서운 게 뭐냐면, 앞에 예전에 소프트웨어 1.0 저희가 그냥 이제 사다 쓰는 솔루션 대비 이쪽에 다른 게 뭐냐면,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아까 한계 극복하는 방법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 튜닝 뭐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바로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결국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내 도메인 지식에 녹일 거야, AI 전문 기업들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반영을 할 거야, 어떻게 잘 협업을 할 수 있어라는 경험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경험을 누적시킨 기업들하고, 그렇지 못한 뒤늦게 쟤네들 잘 쓰니까 내가 가져다 쓰자라고 했을 때 그 격차가 한순간에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이라는 게. 이미 GPT가 아닌 옛날 AI만 해도 그렇거든요.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를 한번 가진, 그러니까 내부의 성공 사례를 가진 기업들은 계속 잘 쓰고, 아닌 기업들은 계속 못 써요. 그러니까 비셔스 사이클에 빠져가지고 AI 해도 안 돼 이러고 이제 하는데, 얘는 더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까 같은 한계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하는 기술은 맞아요. 근데 그 기술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금방 올 거고, 그 관점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테스트를 안 하고 이 변화 흐름에 뒤처지게 가만히 기다릴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건 옳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같은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POC라도 빨리 해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들하고 뭐 20 유상으로라도 해서 POC를 빨리빨리 테스트해서 가능성을 보고, 그 중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빨리 한번 상용화를 해서 내부 경험 및 서비스 경험에 대한 거를 쌓는 게 저는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언급드렸던 보험회사의 사례, 그리고 뭐 AICC를 도입하려는 금융사 사례들이 있는 것도, 그분들도 당연히 보수적인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리스크가 있고 레거시가 당연히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느끼시기 때문에 빨리 도전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점차 가져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과연 얼마 정도 남았을까?
라고 보면 저는 길어봤자 5년 이내라고 생각을 들어요. 예, 기술 바뀌는 속도를 보면. 그 관점에서 제가 뭐 이 강의를 이 주제로 한 거는 여기 들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하냐를 좀 심적으로 느끼시고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에 좀 발맞춰서 도전적인 테스트를 하고 미래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